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 이유진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M&A 관련 다양한 이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신 M&A 트렌드 중 하나는 이종 산업 간 융합입니다. 헬스케어, 농업, 동물의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까지 다양한 융합이 돋보이고 있죠.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막바지 코로나의 영향으로 M&A 시장이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업 간 M&A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대폭 강화되기도 했고요. 고무적인 점은 지난해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상승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에만 특정 M&A 규정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라는 특성상 규제 요건과 안전성 등이 일반 기업에 비해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죠. 또한 특허 침해 등 지식재산 논란, 기술 및 법무 실사 등의 과정도 생각보다 길고 복잡합니다. 법률 토크 2편에서는 M&A 개념부터 IP 실사 요건, 계약 절차 등을 알아보고 주의할 점까지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탑 제약사인 A사가 동종기업이 아닌 이종기업과의 인수합병 계획을 밝히면서 화제가 됐죠. 최종 거래까지는 아직 많은 관문이 남아있지만 업계의 달라진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M&A는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제네릭 중심의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약 개발을 통한 파이프라인 확보와 글로벌 공략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헬스케어 산업 M&A는 지난 2022년 17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 금액은 약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거래 건수는 25%가 감소했지만 거래 금액은 49%나 성장한 셈이죠. M&A, Mergers and Acquisitions, 또는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M&A란 복수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한 기업이 되는 합병과 기업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구주나 신주, 영업, 자산의 인수 등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 간 결합이라는 표현도 쓰죠. M&A 중 합병은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흡수, 신설, 삼각합병 또는 계열사 간 합병, 국제합병 등이 그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식이나 자산의 취득, 영업 양수 등 경영 지배권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수행위들도 포함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는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A는 어떻게 업무가 진행될까요? 통상 M&A는 인수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가치 산정, 교섭 개시, 투자 의향서 또는 양해각서 체결, 기업 실사, 최종 협상 및 M&A 결정, 본계약 체결, 그리고 거래 종결의 절차를 밟게 되죠. 제약바이오 기업의 M&A 절차에서 본계약 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바로 실사, due diligence입니다. 실사란 인수 대상 기업이 실제로 예상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혹은 법적으로 안전한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소유기술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각 국가별 권리의 유효성, 집행 가능성, 특허 침해 분석, 관련 소송, 기술 이전 계약들의 검토를 포함하는 IP 실사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기업이 해당 특허를 적법하게 보유하여 상업화에 문제가 없는지, 또 등록 특허들의 존속기간 내 유지 비용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 존속기간 연장 가능성이나 자료 및 시장 독점권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발명자 권한 양도, 직무 발명 이슈, 특허의 공동 소유 여부, 공동 연구로 인해 창출된 IP 내역, 특허 침해 소송이나 제기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또한 라이센스 인이나 아웃의 기술 이전 계약의 준수 여부,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을 포함하는 기타 지식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실사와 충분한 검토가 끝나면 이후 지급대가, 진술보장 책임, 분쟁 시 손해배상, 특약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후 거래 종결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M&A 실무에서는 주로 진술 및 보장 책임이나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형사상 배임죄까지 성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2020년 10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주목할 만한데요. 당시 B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임 매수 방식의 기업 인수 과정에서 피인수 회사인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던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차임 매수, leveraged buyout이란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자금으로 피인수 회사를 인수하는 M&A 기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차임 매수는 거래 실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의 배임죄를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차임 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임 매수에서 피인수 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이 될 경우 피인수 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자산을 잃을 리스크가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경우 허용된다고 보는데요. 만일 피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러한 대가 없이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인수자나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 회사에 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판례의 사실관계는 피인수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피인수 회사의 대출금 채무뿐 아니라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본건 거래에 대한 어떠한 재산상 이득도 얻지 못한 채 이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인수 회사가 환가 처분될 위험에 처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M&A에서 차임 매수 방식이 이용될 경우 경영 판단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조의 거래인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M&A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상당한 만큼 법적인 영역 안에서 준비할 내용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계약의 검토에서 고려할 사항과 주요 조항 및 구체적 법률 해석을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당사자 간 초기에 체결해야 하는 계약으로 비밀유지 계약서와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먼저 비밀유지 계약은 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라 하여 M&A 거래의 검토나 체결을 위한 정보 교환의 목적에 국한하여 약정되곤 합니다. 여기서 비밀유지 계약의 유효기간이나 비밀유지 의무기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 향후 진행될 M&A 협상 및 최소한 본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포섭하면서도 업계의 특징이 반영된 기간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밀 정보를 입수하는 당사자들의 범위의 제한이나 본계약 체결 전 제공되는 비밀 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한 무보증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비밀 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뿐 아니라 혹 투자의향서나 양해각서가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구속력 있는 비밀유지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입니다. Letter of Intent 또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매수인의 계약 협상 의도를 전달하고 본계약의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주요 구성은 M&A 딜의 기본적인 구조, 비용 지급이나 시기, 클로징 조건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요. 비밀유지 조항이나 협상의 배타성 조항 등의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해각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본계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의 부여가 필요할 수 있는 조항들을 사전에 선별 검토하고 당사자들 간 중요한 협상 포인트가 제시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진술과 보장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게 하고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진술 및 보장의 대상으로는 대상 회사의 재무, 지식재산, 세무, 고용관계, 소송관계, 법령 준수, 회사 구조 등에 관한 중요한 확인 사항이 포함되어 당사자 간 계약의 협상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연관된 조항으로는 indemnification, 즉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나 피투자자가 진술보장 조항에서 확약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나 투자자가 입을 손해에 대해 보전하여 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진술보장이나 클로징 전후 약정사항의 위반의 정도나 손해의 결과에 따라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면책조항 또한 양 당사자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책을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면책이 가능한 시기에 혹 제한을 둘 것인지, 또는 면책의 배상액에 마스킷이나 캡을 적용해 배상액수를 조정할 것인지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보하는 보험도 국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협상에 불필요한 협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거래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역 중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어서 가입 시 검토가 필요하고 보험의 도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실무상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의향서나 텀쉿에서 협상하는 추세라고 하니 혹 해외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계약서상 당사자 간 약정한 내용이 민법상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나 불공정한 법률 행위 기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 사유 등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가 있어 계약의 법률상 효과를 없애거나 장래를 향해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투자 계약에서는 죽음이 납입된 날, 즉 거래 완결일 또는 클로징 이후에는 계약 해제나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됩니다. 이는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 및 거래의 안전성 유지 때문인데요. 거래 완결 이후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법상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내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별도 신주 발행 무효의 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주주의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의 규정을 유추하여 그 하자가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의 발행의 정도에 이르거나 거래의 안전보호 및 법적 안전성을 해칠 위험이 커서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 무효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 완결일 이후에는 상호 계약서상 합의된 주식매수 청구권, 위약벌,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의 법리로 손해가 전부 또는 배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매도인이나 피투자자는 진술보장 의무나 클로징 전 의무뿐 아니라 클로징 후 약정사항인 퇴사금지나 영업활동 등에 관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면 흔하진 않지만 매도인이나 피투자자 측이 지불하는 브레이크업 피의 반대 개념으로 대체로 재무적 투자자에 해당하는 매수인 측이 지불하는 reverse termination fee 또는 역위약금이 설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역위약금은 매수인이 거래를 철회하거나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투자 대상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피의 액수는 딜의 난이도, 복잡성, 입찰 경쟁 등의 정도에 따라 협상된다고 하니 M&A 거래 계약 검토 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고용 승계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합병되면 상법 제235조 의거 소멸하는 피합병 사업체의 근로관계는 특별히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합니다. 영업의 양수도인 경우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판례의 입장은 영업 양도의 정의가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종래의 영업 조직이 유지되어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상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경우 투자자나 인수인은 회사에 가치 있는 주요 핵심 인력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의무가 유지되는 퇴사금지나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 Post Closing Covenants, 즉 거래 완결 후 확약 조항의 기재로 주요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영업을 보호하거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혹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그 유효성이나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약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퇴사금지 규정 협상 시 임원이나 계약상 이해관계인의 귀책 명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와는 관할이 다른 해외 거래이므로 언어나 의사소통의 한계, 경영 및 협상 문화의 차이 등에 의한 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해외 투자 제한 규정이 다르고 이질적 조세 제도와 노동 규정, 각 국가별 독과점 규제 제도와 같은 법령 준수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대상 기업의 국가 법령 시스템, 인허가 조건, 비즈니스 상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리스크와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due diligence, 실사의 중요성이 국내 거래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인수합병 계약에서는 earn-out 방식의 거래를 활용하여 거래 대상 기업이 미래의 특정 성과를 달성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거나 분산하는 계약 구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강도 높은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삽입으로 리스크 및 손해를 최소화하기도 하고요. 드물지만 지식재산권 보험 가입의 활용도 조사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M&A의 경우에는 Post-Merger Integration, 즉 인수 후 통합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나 임금 체계, 인사관리, 복리후생 등에 이르는 조직 문화의 안정적 융화가 M&A의 성패를 가르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맞는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경쟁력 창출을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죠. 보다 다양한 국가적 지원과 적극적인 행보로 효과적인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